가족을 몰살한 29세 아들, 끔찍한 사건의 전말. 11월 23일, 한 가족의 6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학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범인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은 바로 29세의 가족 구성원인 리레였습니다. 불행한 희생자들은 그의 부모, 아내, 여동생, 그리고 6세와 18개월 된 두 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남자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가족 전체를 죽이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가 이 끔찍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밤, 오후 11시부터 이른 아침까지 리레는 차례로 가족 구성원들을 칼로 살해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무자비하게 공격한 희생자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도 리레의 분노를 막지 못했고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후 그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컴퓨터를 하고 있던 그의 여동생도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를 낳고 기른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잔혹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집에는 그의 두 자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6세였고 다른 아이는 1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분노 속에서 리레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멈추기는커녕 그는 차갑고 무감각하게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자신이 보호해야 했던 두 어린 자녀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분노는 그를 인간성을 잃게 만들었고 짧은 시간 내에 가족 모두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부모, 아내, 여동생, 그리고 두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살해한 후 리레는 이제 그와 가족의 육구 시신만 남은 집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태연하게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리레는 친구와 함께 계획한 대로 아무렇지 않게 베이징을 떠나 심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떠나 사마로 가는 버스를 타고 사건 후 숨어 지낼 계획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연함과 냉정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적해 가던 중 빠르게 체포했습니다. 한편 리레의 집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그의 친척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리레와 그의 가족이 바쁘거나 멀리 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된 전화가 받지 않고 방문할 때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곧바로 몇몇 친척들이 리레의 집에 찾아가 설명을 얻으려 했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후 친척들은 건물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사다리를 이용해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은 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리레가 저지른 학살 소식이 퍼지자 그의 가족을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 친척, 이웃, 친구들까지도 충격에 빠져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행복하고 부유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알려져 있던 가족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이 가족은 항상 모범적이고 화목한 가정으로 보였으며 내부에 큰 갈등이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그 가족은 파멸되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바로 리레, 그 가족의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리레는 전당포, 담보대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리레는 상당한 돈을 벌어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리레는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수입 외에도 리레의 가족은 정부의 토지 보상으로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500만 위안 이상으로 리레 가족이 오랫동안 재정적 걱정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보상금과 리레의 사업 수입 덕분에 그의 가족은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했으며 재정적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들이 언제나 성공적인 가정으로 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 뒤에는 가족 내 갈등과 긴장이 은밀히 쌓여가고 있었고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리레는 이미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겨우 18개월이었고 첫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작은 가족은 적어도 주변 사람들 눈에는 따뜻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레는 또한 좋은 아버지로 여겨졌으며 가족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만한 특별한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리레는 아내와 자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곧 일어날 끔찍한 사건을 예고하는 어떠한 징후나 사건도 없었습니다. 참석자들, 가족과 친구를 포함하여 모두 리레가 평소 다른 가족 행사에서처럼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즐겁고 친근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거나 걱정할 만한 행동이나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레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며칠 후 그 가족이 무참히 살해되고 범인이 바로 리레 자신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누구도 리레가 이성을 잃고 가족을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잔인하게 만들어 가족을 살해하게 만들었을까요? 리레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리레는 부모가 자녀에게 매우 높은 기대를 품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는 그에게 성공하고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부모를 자랑스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리레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단순한 격려나 칭찬에 그치지 않고 그의 학업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엄격한 요구와 강요로 변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리레는 부모로부터 피할 수 없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항상 반에서 1등을 하고 실수를 해서는 안 되며 엄격한 가정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레의 어린 시절 내내 끊임없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리레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그는 그들의 심한 분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꾸짖거나 야단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주 체벌을 통해 아들을 교육했습니다. 끊임없는 체벌은 그의 신체와 정신에 상처를 남겼고 그의 어린 시절을 어둡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리레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긴 술자리 후에 만취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는 통제력을 잃고 아들에게 모든 화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밤마다 리레는 아버지의 폭력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리레의 여린 몸에 분노를 쏟아내며 가차없이 매질을 가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이유 없는 분노와 거친 말들은 리레의 어린 시절 내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점점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경멸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번 술에 취할 때마다 아버지의 폭력과 거친 말들은 리레의 마음속에 깊은 증오를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과 폭력 속에서 리레는 상처받고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아버지의 폭력은 그를 예상치 못한 범죄의 길로 점점 몰아갔습니다. 17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리레는 집을 떠나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게으르고 공부도 싫어했으며 성적도 좋지 않았지만 리레는 매우 영리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난 후
리레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구축했습니다. 리레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및 담보자산 매매 사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마사지 분야에도 투자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며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외부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의 부모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리레의 아버지는 그의 돈 버는 방식을 무시하며 그것이 정직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항상 아들이 정당한 일을 하여 당당한 경력을 쌓고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가족의 실망과 압박은 리레와 그의 부모 사이에 깊은 갈등을 야기했으며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리레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후 그와 아내 사이에 긴밀했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단계 판매 일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남편에게 자주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계속해서 리레를 비난하고 질책하여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점점 심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리레가 가족 생활에서 견뎌야 할 압박과 스트레스는 더욱 커졌습니다. 리레의 여동생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자주 부모의 편에 서서 오빠를 조롱하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리레의 가족이 참석한 결혼식에서 그의 아버지는 많은 친구와 친척들 앞에서 리레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는 리레의 직업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리레를 모욕했습니다. 이 모욕은 결국 리레가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쌍한 두 자녀에 대해서는 리레는 광기 속에서 가족이 모두 죽으면 두 아이도 나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아이들의 목숨을 일찍 끊어 고아로 남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후 리레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 협조 덕분에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살해한 중범죄로 인해 리레는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형 전 관례에 따라 리레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10분 정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삼촌과 이모가 찾아와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리레는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만약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전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가족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리레를 때리고 싶어 할 정도로 분노했던 그의 삼촌은 이 순간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리레의 마지막 후회의 말을 듣고 그가 마음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리레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 이후로 자신이 잔인하게 살해한 가족들을 마주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리레는 자신이 묻힐 때 자신이 죽인 사람들과 함께 묻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수갑을 찬 리레는 삼촌과 이모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리레의 가족도 그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면서 이 비극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리레에게 어릴 때부터 적절한 교육 방식을 제공하지 못해 그가 극단적인 반항심을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리레가 성장한 후에도 그의 부모는 그에게 필요한 이해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의 부족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점점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리레는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잔인한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리레는 아내가 과도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불만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레의 일그러진 성격의 주요 원인이 어린 시절 경험, 특히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레의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마다 아들을 폭행하며 폭력으로 그를 교육하려 했고 그가 미래에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しかしこの暴力的な養育方法には多くの誤りがありました。 이것이 리레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리레가 성장하여 스스로 돈을 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리레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일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당한 직업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주 리레를 깎아내리며 꾸짖었고 이는 리레의 마음속 증오를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만약 가족이 리레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다면 이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갈등은 결코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리레의 행동은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잔인한 행위는 정의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리레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행복하고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레의 가족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비밀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 가족 구성원 간에 숨겨진 분열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감정의 긴장과 축적은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 사이의 가까운 관계를 점점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구성원 간의 정이 끊어졌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가족 전체가 파괴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리레의 아버지가 가한 가정폭력은 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리레는 자신을 보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리레는 이혼을 선택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리레는 마음속의 악의를 제어하지 못하고 증오에 사로잡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사 책임 외에도 리레는 그가 살해한 6명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인명피해에 대한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배상 항목에는 6명의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리레 아내의 부모 생활비, 법률에 따른 사망배상금, 6명의 다른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됩니다. 리레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그의 고의적인 살인이 단순한 형사범죄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이나 사형은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겪는 상처, 특히 정신적 상실감은 그러한 형벌로는 보상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배상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비록 잃어버린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경제적 배상은 피해자 가족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민사배상은 피해자 가족이 큰 손실을 입은 후 겪는 물질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 지원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로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배상은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입은 손해를 인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와 법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배상은 정신적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처를 덜어주고 피해자 가족이 다시 삶을 이어가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유명 남성 예술가가 꿈에 그리던 연인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자정에 혼자 길을 걷다가 공격을 당해 납치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옷 한 벌 없이 발견되었으며 강간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시신에는 여러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직한 래퍼가 한 국제 학생을 열렬히 사모하여 여러 차례 그녀의 집에 침입하려고 몰래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경찰은 범인에 대한 끔찍한 비밀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유로 살인자에게 내려진 판결은 상당히 가볍게 여겨져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완전히 대조적인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시죠. 그러나 그 전에 새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호주 노스 멜버른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1월 15일 저녁, 젊은 대학생 아이야 마사루에는 더 코믹스 라운지에서 열리는 코미디 쇼를 보러 가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웃음과 공연의 활기가 학업으로 인한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친절한 친구가 아이야를 버크거리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꽤 추웠기에 아이야는 얇은 외투를 입고 추위를 막기 위해 손을 문지르며 플랜티 거리의 전철역에서 외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때 도시의 시계는 1월 16일 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었을 때 아이야는 갑작스레 오싹한 기분이 들며 불안한 느낌이 가슴속 깊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몰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예감에 아이야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야는 계속 걸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어떤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뒤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점점 마음을 사로잡자 아이야는 몸을 떨며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언니 루바 마사루에게 페이스타임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익숙한 루바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아이야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대해 언니에게 이야기하며 언니와의 전화가 자신에게 안전함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길어지기도 전에 언니는 아이야가 휴대전화 너머에서 아랍어로 이 나쁜 놈이라는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가 아닌 아랍어로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마치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는 듯 외쳤습니다. 그 후 아이야의 휴대전화는 강하게 땅에 내리쳐진 듯 튕겨나갔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루바는 전화 너머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기기 너머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루바는 단지 바람 소리, 차량의 소음, 그리고 사람들의 다툼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루바는 즉시 아래층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깨워 방금 벌어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야의 가족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아이야는 호주에 있었기에 그녀의 가족은 딸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야의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에 빠진 듯했고 가족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호주에 있는 지인들에게 계속 전화하며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시간은 절망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 아이야의 부모님은 호주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오전 7시 폴라리스 3083타운 센터의 보안 요원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은 경찰은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의 시신이 주차장 인근 수풀 속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서 약 100민 떨어진 곳에서 경찰은 용의자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개인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조사관들은 실종 신고가 있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아이야 마사르웨가 피해자임을 신속히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과 잔혹한 살인의 요소가 결합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는 그녀가 살해되기 전 강간을 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야는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었으며 피부에 여러 화상 자국이 남아있어 사망하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이야의 아버지 사이드 마사루에는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랐던 희망이 사라지자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한 국제 학생이 살해된 사건은 국제 여론을 뒤흔들며 전 세계의 분노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 유학생이 공공장소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는 호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멜버른 주민들은 아이야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공감을 표했으며 수백 개의 꽃다발이 사건 현장에 놓여 그녀의 안식을 기원하는 기도의 표시로 남겨졌습니다.
빅토리아 주 의사당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유학생의 가족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스는 아이아가 살해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 애도를 표하고 가족이 이번 비극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아 마사루에는 1997년 이스라엘의 바카 알카르비에서 태어났으며 상하이 대학의 우수 학생으로 멜버른의 라트로브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를 전공하며 졸업 후 아버지의 중국 회사에서 일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이아의 아버지 사이드 마사루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총명한 딸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족은 아이아를 낙천적이고 친절하며 언제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소녀로 묘사했습니다. 아이아의 삼촌 아흐마드 마사루에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닥쳤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만약 범인을 찾아내어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 고통은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짐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절망 속에서 전했습니다. 다른 삼촌 아베드 키타니는 가족이 이번 큰 상실을 견뎌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이아의 어머니와 3명의 여동생들은 딸의 비보를 접한 이후로 계속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아의 어머니 키탐은 딸이 보냈던 영상과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며 그녀의 온기와 목소리를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키탐은 허공을 응시하며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딸의 모습을 되새김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아의 언니 루바 마사루에는 전화로 사건을 목격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루바는 아이아가 지적이고 낙관적이며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며 동생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호주를 안전하고 친절한 환경으로 믿었던 가족의 기대 속에서 영어 실력 향상과 지식의 함양을 위해 호주로 왔습니다. 그러나 졸업장을 들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아이아는 차가운 관 속에 담겨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이드 씨는 비보를 접한 즉시 멜버른으로 날아가 경찰과 협력하여 딸의 시신을 고향 이스라엘로 운구하였고 가족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이아의 친구들, 특히 여성 유학생들은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멜버른 거리에서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여러 여성들은 악당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 밤에 혼자 거리를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아 사건의 수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셔츠와 모자 2가지 단서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은 주변 지역의 CCTV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범인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인근 건물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 발생 전 폴라리스 쇼핑몰 근처에서 한 남성이 배회하며 또 다른 남성과 대화하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모자에서 확인된 DNA는 신원 미상의 사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NA 분석 결과 모자에서 검출된 DNA는 아이아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21세의 코디 헤르만을 특정했으며 그는 아이아가 거주하던 지역 근처에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헤르만은 머커레라는 예명을 쓰는 래퍼였으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약물에 의존하며 종종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층 수사 결과 경찰은 이 중독된 래퍼에 대한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헤르만은 아이아를 무작위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를 목표로 삼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8년 12월 말 헤르만은 2차례나 아이아의 숙소에 침입하려 했으나 경비원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아가 사는 지역을 배회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아이아에게 전달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사람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하면서
헤르만의 페이스북에서 수상한 게시물들을 발견했습니다. 헤르만은 내 마음속의 악마와 누구도 내게 평범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는 내용의 불안감을 담은 노래를 쓰고 있었습니다. 1월 8일의 또 다른 게시물에서 그는 신비로운 국제소녀에 대해 언급하였고 호주 언론은 이 소녀가 아이아를 가리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던 헤르만은 고정된 거처가 없었으며 공원에서 자거나 도로변에 누워 잠을 청하기 일쑤였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한 친구는 이 실직한 래퍼가 어머니의 집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친구에게 자신이 최근 5번의 정신병적 발작을 겪었으며 머릿속에 살인의 장면이 떠오른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의 근거에 1월 18일 경찰은 그린스보로 근처 파이오니어 리저브 공원에서 코디 헤르만을 체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헤르만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헤르만은 아이아를 살해한 그날 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헤르만은 사건이 발생한 밤에 아이아가 전철역에서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이미 그 소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에 그녀를 따라가면서 추악한 행위를 벌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는 근처에 있던 금속 파이프를 잡아 아이아의 머리를 4차례 세게 내리쳐 즉시 기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아이아를 전철역 뒤쪽으로 끌고 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짐승 같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만족한 후 그는 근처에서 WD-40 용기를 찾아 그것을 피해자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아의 시신에는 여러 화상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헤르만은 아이아의 머리를 추가로 9번 내리쳐 그녀를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공격에 사용한 금속 파이프의 출처를 묻자 헤르만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이아를 공격하려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녀가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르만은 아이아에게 이전부터 은밀한 감정을 품고 있었고 밤에 그녀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납치와 강간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헤르만의 배경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혼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되며 연이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디 헤르만은 어머니가 호주 원주민 출신이고 아버지가 독일인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매우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약물 사용으로 인해 정신장애와 심각한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그의 인생은 불안정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헤르만은 어머니가 알코올과 약물에 중독되어 자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애정과 안정감이 부족한 고아원과 보육원 사이를 떠돌며 보냈습니다. 2016년 헤르만은 정신건강 문제로 청소년 건강관리 서비스인 오리젠 오일겐을 찾았으나 그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헤르만은 부모와의 연락이 끊기고 완전히 고립된 채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앤드류 캐럴 박사는 헤르만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헤르만은 어린 시절부터 방치와 상처를 겪었고 신체적, 정신적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18개월이 채 되기 전에 헤르만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옴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살이 되었을 무렵 헤르만과 그의 누나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으며 이는 그의 어린 삶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버림받고 사랑을 받지 못한 시간들은 헤르만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겼고 이는 그의 뇌 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쳐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캐럴 박사는 헤르만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여전히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특히 어머니가 방문하지 않거나 술에 취해 나타났던 장면을 떠올릴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 순간들은 헤르만에게 버림받고 존중받지 못하며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헤르만의 아버지 역시 고아원에서 지내던 시절에
그의 삶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헤르만에게 남성적 역할 모델의 부재를 초래하여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생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헤르만은 그저 영화 속에서만 아버지를 보았을 뿐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헤르만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사랑의 공허함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더 안정된 보호 환경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헤르만은 여전히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신뢰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헤르만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변 아이들과 자주 다투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방치되고 외면당했던 경험은 헤르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인 고통을 회피하고 억누르는 방어 기제를 발전시키게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트라우마는 깊은 슬픔과 분노의 근원이 되었으며 이는 헤르만이 직면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가정을 가지게 되었고 항상 자신이 이용당하고 모욕받고 무시당할 것이라는 지속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태아 자세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얽혀 결국 그의 범죄 성향을 낳게 했으며 여기에는 성격 장애도 포함되었습니다. 헤르만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대마초 사용을 시작하게 되자 그의 사고, 감정, 행동에서 특히 대인 갈등 조절과 상호작용 능력의 결함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약물 남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누적시켰으나 범행 당일에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헤르만은 노숙 생활과 실업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의 삶은 주로 복지 지원금을 받고 약물을 구입하며 친구들과 공유하고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훔쳐먹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빵과 초콜릿 우유로 이루어진 빈약한 식사와 대마초에 의존하는 방탕한 생활 방식은 그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캐럴 박사는 성격 장애가 헤르만의 판단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살인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사팀 마시는 깊은 고통스러운 경험과 무가치한 감정이 헤르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형량 감경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판결을 앞두고 헤르만은 침착하게 감옥 생활이 오히려 나은 환경이라고 느낀다고 말했으며 그 이유는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하루 3끼 식사를 제공받으며 씻을 장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헤르만은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고 친절하게 행동한다면 더 나은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다는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공판 마지막에 헤르만은 마샤 변호사에게 마사루의 가족에게 전해달라는 사과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서 헤르만은 아이야 가족의 용서를 기대하지 않았으며 자신 역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남은 삶을 통해 속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헤르만은 편지에 썼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공판에서 헤르만은 법정으로 인도되었으며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군 채 단순한 청바지와 파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야의 아버지 사이드 마사르웨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판사 홀링호스가 자리로 오르기 전 누르 마사르웨는 차가운 시선으로 헤르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반면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초래한 범인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판 내내 헤르만은 고개를 숙이고 다리 위에 손을 올린 채 판사가 그의 범죄를 설명할 때 한 번도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코디 헤르만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아이야 마사르웨의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검사들은 헤르만이 피해자의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난폭하고 폭력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무기징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헤르만의 변호사팀 마시는 어린 시절의 불행과 성격장애가 그의 인식과 세계관을 왜곡시켰다며 그가 관대한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팀 마시 변호사는 비록 헤르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괴물이 아니라 극도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인간임을 강조했습니다. 공판 후 헤르만은 36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30년을 복역한 후에야 사면이 고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홀링워스 대법원 판사는 여성들은 길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낯선 사람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다닐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모든 여성, 특히 아이아와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선언으로 여겨졌습니다. 재판 후 마사루에 씨는 멜버른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큰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는 가족이 복수를 원하지 않으며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그들을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에서 과연 헤르만에게 내려진 형량이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모든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아쉬운 점이 남아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사건은 ABC, 가디언과 같은 주요 언론을 포함해 여러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 준비한 내용으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